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부터 훑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고 요약적으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문 지문.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지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논리 철학 지문의 기본적인 패턴 특성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첫 번째, 사상과 철학자의 주장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된다. 두 번째, 특히 논리나 철학 지문의 경우에는 요즘 지문에 나타난 예문을 이해하는 것이 곧 뭐가 된다?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되어버린다라는 거. 그런 특징들을 잘 품고 있는 세트라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이 작품은 가나, 즉 주제통합형 지문이 되어 있잖아? 그럼 주제통합형 지문이라면 가와나의 관계가 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연역이랑 기납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 지식들을 안에 품고 있어서 접해본 적이 있는 지문으로 만들기 싶은 게 핵심이야. 그거 좀 알아주시고 4번 문제부터 정말 빠르게 체크한다. 4번 문제 딱 봤더니 서술학 특징 비교하라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오는 문제가 맞겠죠. 가나의 특성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니까. 5번 문제는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 보자마자 연역, 귀납, 연역, 착시, 모호, 그치 부구형학 이런 식의 말들이 보이고 있죠.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정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명료하지 않은 분명한 모호 이런 식의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이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지문 읽을 때 신경 써야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기억은 지문 속에서 아까 뭐가 있었냐고. 그렇지. 열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베이컨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했지. 이거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예문을 이해하는 것이 곧 문제의 풀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녀석인데 참고로 이 지문을 보시면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라고 하는 개념이 2번에 나와 있고 그래서 부재표에 어쩌고저쩌고 정도표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야. 지문 정보에서 정도표, 부재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군 생각하면 되겠죠. 7번 문제를 보면 A의 이해를 바탕으로 A를 설명하라. 근데 이게 가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지문을 판단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건 지금 당장 건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무슨 개미의 방법, 거미의 방법, 꿀벌의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 그럼 이 녀석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맥락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8번 문제. 길게 읽을 필요도 없어. 딱 누가 떴어? 소크라테스 떴네요. 그럼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학자와 이 소크라테스를 뭐하라는 거? 상호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상이 딱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데카르트와는 유사하다. 데카르트와는 차이가 있다. 베이컨과는 유사하다. 베이컨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식의 채팅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미리 정리할 수 있죠. 지문 속에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논증과 관련된 이론들이 설명되어 있겠구나. 되셨죠? 그거 좀 알아주시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중요한 단어들 총총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문단을 보시면 가부터 가의 1문단을 보시면 이런 말하고 시작하고 있죠. 논증이란. 그래서 얘들아 이제 논증이란 단어는 수능 완성에 이미 정의를 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논증의 정의는 우리가 보게 될 문제에선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논증은 당연하게 있는 얘기야 이제부터. 알겠죠?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 생각해 놓으시고 논증의 정의조차 어려우면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논증을 정의했고요. 대표적인 논증의 방법으로는 뭐랑 뭐가 있다? 연역이라는 녀석과 귀납이라는 녀석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때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건 전제로부터 출발했다가 그 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필연적으로 나오는 진리 보존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감이 떴으면 좋겠어. 뭐냐? 앞으로 연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진리 보존적 방법을 통해 이런 식의 말을 쓰겠구나. 예상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키워드 정리하자. 연역이라는 녀석과 필연이라는 녀석과 보존이라는 녀석은 친구야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친구 만들어놔. 됐죠? 다음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진리 확장적 논증법이야. 똑같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진리 확장적으로. 그래서 친구 매겨놓자. 귀납이라는 녀석은 확률이라는 단어가 친구고 확장이라는 단어가 친구야. 그리고 이 정도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브레인스토밍이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도 한번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는 게 연역은 왜 보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A라는 전제가 있어. 모든 사람은 죽어. 맨날 하는 그 소크라테스 또 죽여볼까?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제 안에 결론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보존의 장이자 단이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연함이 한계야.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야. 반대로 귀납은 즉 소크라테스도 죽고 형준이도 죽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것을.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 37,272번까지 다 확인해봤는데 다 죽어. 그래서 나는 이때 결론을 내렸죠.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사람으로 죽었으므로 사람은 죽는다. 결론을 내렸어. 근데 와우 3,272만 3,733번째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깨진 거잖아. 그래서 확률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지? 진리가 확장된다. 무슨 소리야? 의미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밑에 예를 들어 설명을 넘어가고 두 번째 문단에서 베이컨 얘기를 시작합니다. 잘 봐. 이 지문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 연역법이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어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 이게 뭐예요? 문제 상황. 오케이? 문제 상황은 연역은 확실한 지식을 보여주지만 대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 창출. 자, 여기 베이컨 잠깐 밑으로 내릴게요.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치?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컨은 어떤 해결책을 동원했냐면 근데 봐봐. 쌤이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앉는 걸까? 사이즈 문제야 이거. 항상 말하잖아. 요즘에는 서로 교섭한다고 스타일이. 문제와 해결 구조. 오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문에 있는 베이컨 아저씨는 뭘 설명하냐면 바로 귀납적 정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를 해. 이 사람은 귀납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다만 그 귀납의 강도를 높이자. 오케이? 그럼 귀납의 강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귀납이 확률이 틀릴 확률을 10%가 아니라 5%로 5%가 아니라 1%로 1%가 아니라 0.1%로 이렇게 낮추다 보면 진리가 굉장히 합당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베이컨의 열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을 설명하죠. 여기다 쓸게요. 열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논증. 그러면서 주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가 되겠죠? 갑니다. 먼저 뭘 만든다? 존재표를 만들어. 이거 선지랑 나왔었던 문제 맞지? 존재표는 뭘 말하는 거야? 긍정적 사례. 즉, 열을 가지고 있을 거로 예상되는 모든 사례를 다 모아놔 일단은. 다음, 그 존재표에 대응하는 부재표를 만들어. 부재표는 당연하게도 부정적 사례. 오케이? 그런 다음 밑에 보면 다 예문도 들어왔죠? 햇빛에는 달빛이, 뜨거운 전기에는 차가운 공기가 각각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확인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열의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를 모아 정도표라는 것도 만들어. 말 그대로 정도를 드러내. 열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이런 것들의 사례를 쭉쭉 모아놓고 이렇게 존재표를 통해 열이 있을 때의 성질을, 부재표를 통해 열이 없을 때의 성질을, 그리고 정도표를 통해서는 열이 증감하는 성질을 정리한 다음 이들 중 열에 대한 성질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배제표를 만들어. 파란펜으로 쓸게. 배제표를 만들어. 나 열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잘 봐. 선생님은 이런 게 신경 쓰이더라고. 지문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문제 풀 때 문제의 선지를 살짝만 살펴봤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들도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 와, 이거 장난치기 딱 좋은데? 느낌이 오지? 이 세 개에서 배제표를 완성시키는 거잖아. 근데
느낌이 비슷하게 네거티브지. 부재표는 긍정사례에 대응하는 부정사례를 말하는 거고, 대재표는 아예 열이 아닌 것을 제외해버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no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리기 참 좋겠구나. 하지만 이때의 no는 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모든 사례들을, 부정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됐죠? 알아두시고, 이렇게 귀납적 추리를 거쳐서 쭉 결론을 내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더라? 현대적 열의 개념과 유사해지더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귀납적 강도를 높였고 논증 우수성을 확보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문단에서 A 설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미의 방법, 뭐라고? 사례들을 모으는 방법을 말한대. 또 거미의 방법, 자기가 확신에 찬 상태에서 선을 하나 줄을 뽑아내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가 이어가나가는 거.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비유적 표현이었구나. 거미의 방법도 개미의 방법도 아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게, 즉 이따 닥터도 말하겠지만 꿀벌의 방법이 지금 얘기하는 누구? 베이컨의 방법이잖아. 그냥 베이컨의 귀납법? 그럼 이 앞에 있는 개미의 방법과 거미의 방법은 각각 뭘 말하는 걸까? 얘는 귀납을 말하는 거지. 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니까. 거미는 자신의 확신의 거미줄을 한 방을 시작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였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연역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A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베이컨은 개미의 방법도 거미의 방법도 아닌 꿀벌의 방법을 새롭게 권함으로써 귀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했어. 됐지? 시간 없으니까 바로 나로 간다. 자, 근데 나에서는 누가 튀어나와? 데카르트는 하면서, 오케이? 데카르트. 먼저 자명하다는 개념을 막 설명하고 있을 거야.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뭐에 예를 들어서? 통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통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명료함과 분명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명료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명료하진 않지만 분명한 경우. 그래서 각각 예를 이렇게 들어놓죠. 명료한데 분명하지 않은 거. 그럼 무슨 소리야? 아파. 아픈데 이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 딱 선생님이 그랬잖아.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감각. 몸에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그냥 아파요라고 말해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다 아픈걸? 이런 느낌? 이거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건 확실해. 그렇지? 그러니까 통증은 명료한데 이걸 정확하게 여기야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함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확실히 통증이 여기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종이에 살짝 베인 느낌? 깊이 베인 거 말고. 종이에 깊이 베인 거 겁나 아프잖아. 근데 종이에 살짝 베어서 표피가 벌어졌네? 이 느낌. 그러니까 아픈데 이것 때문에 죽겠는 것도 아니고 좀 신경 쓰이는 정도? 이 정도의 감각은 이걸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통증이 분명하지만 증상이 가려워서 이것은 통증이 명료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다. 이거는 no, 애매하고 모호한 거야. 우리는 그 애매함과 모호함에서 벗어나서 뭐 해야 돼? 명료하고 분명한 절대적 지식을 파악하고 싶대. 그러면서 착시현상과 같이 인간의 감각이 부정하다는 것을, 부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의심하고 부정했지. 데카르트는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그건 뭐예요? No, 아닌 것 같아. 그럼 감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뭘까? 인간의 사고지, 이성이지. 데카르트는 맨날 하는 얘기잖아.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거.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한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바탕으로 한 고전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네. 같은 문제를 얘기해보잖아. 같은 문제, 다른 해법. 데카르트의 해결법은 뭐냐면 귀납이 아니라
연역법을 바꿔이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데카르트적 연역이라고 부르죠. 이 두 지문이 왜 바다로 연결되는지 이해가 됐죠? 이게 핵심 내용이었던 거야.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는 단점에 대해 베이컨은 귀납을 통해, 강도가 높은 귀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쪽은 데카르트는 데카르트적 연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역의 어떤 지식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럼 지식 확장 어떻게 하는 거냐? 삼각형의 합은 180도, 사각형의 합이 360도 하고 그거잖아. 있잖아 이거. 오각형 만들고 육각형 만들고 해가지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다라고 하는 걸로 끌어내. 즉 이건 뭐 한 거야? 삼각형의 합, 내각의 합을 180도 하는 건 진리지. 어떻게 해도 결국엔 그걸 증명해낼 수 있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과 그를 통해서 연결되는 두 번째 사실과 세 번째 사실을 이렇게 무한히 연결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A. 생산적 연역법이라고 불렀지. A. 생산적 연역. 그러면서 이 지문이 끝나 있을 거야. 자, 진짜 중요한 단어들만 위주로 쭉 뽑아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4번 문제 건너뛰고 5번 문제 봐봐. 거의 주도 문제죠? 5번 문제에서 선지 5번을 보시면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가 모호하다면 그 통증은 분명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증은 정료하지 잠깐만 말이 왜 이래? 지금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다시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가 모호하다면 이거는 통증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었지. 오케이? 이게 아니지. 지문의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그냥 똑같은 말이 똑같이 써져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이건. 그 선생님이 방금 주는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풀어야 될 건 6번, 7번, 8번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이잖아. 6번 문제를 보자. 선생님은 아까 필이 왔다고 했었죠. 촉이 왔다. 보세요. 2번 선지 보세요. 배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은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에 포함되지 않겠니? 그래서 배제표에 뭔가 이 성질이 요 녀석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녀석에는 얘랑 얘 어떤 애야? 아니지. 얘에서 아닌 거 뽑아내고 얘에서 아닌 거 뽑아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지. 됐죠? 노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낚으려보도록 한 거죠. 성질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다음 7번 문제. 생산적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봐. 아까 요걸 가지고 생산적 연역을 하는데 근데 꼴벌의 방법은 베이컨 걸 말하는 거니까 연역은 뭐만 남았어? 거미의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선지 중에서 거미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3번, 4번을 먼저 확인할 거라는 거야. 문제의 의도를 이해했다면. 됐지? 3번, 4번 중에 전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3번은 볼 것도 없이 나발이지. 왜? 전제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연역의 정의잖아. 볼 것도 없지. 4번. 기존의 확정적 명제. 그래요. 기존의 확정적 명제가 전제잖아. 여기로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범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맞네요. 이렇게 답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죠? 나머지 개미의 방법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1, 2번은 앞에 무슨 나발나발 하는 소리가 있어도 다 틀린 말이잖아. 개미의 방법은 귀납을 말하는 거니까. 꿀벌의 방법도 역시 귀납을 말하는 거였죠? 됐나요? 제끼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 문제.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어. 보기가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이 보기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건지를 파악하라. 그럼 보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뭔데? 소크라테스는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 어떤 거대한 돌이 있어서 그 돌에서 계속 쪼개고 아니 날리고 해서 필요 없는 거 없애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결론만 남는다. 그럼 봐봐. 전제 안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이건 뭐예요? 연역이죠. 소크라테스는 연역이라는 점에서 누구랑 공통점? 데카르트와 공통점. 그럼 데카르트와의 차이점은 뭐겠니? 얘는 아까 뭐 했었냐면 마지막에 계속 더해 나갔지. 확정적 지식을 하나에 붙이고 거기에 또 붙이고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찾아냈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한다고? 거대한 돌을 깎아내고 해서 연역을 찾았잖아. 얘는 마이너스의 방법을 찾겠다는 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야. 잘 만들었죠 문제도? 그래서 정답 1번. 뭉툭한 돌덩이 안에 참된 진리가 이미 들어있다고 여기고 논증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럼 뭐예요? 대상 안에 이미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건 연역이잖아.
연역을 통해서 전개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연역을 통해서 했으니까 진리 보존적이어야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진리 확장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쉽게 찾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걸 찾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접근하는지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오케이? 방금 이 지문은 미리 안 풀어왔으면 방금 손해보고 있었을 겁니다. 미리 풀어오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차에 남아있는 나머지 독서 지문 2개랑 문학작품들까지 전부 다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조자료 꼭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살펴드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마. 파이팅!